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인텔 제친 삼성전자 세계 시총 18위로 50억대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호는 누구?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과태료 부과도, 또 설 선물 인터넷 사기 조심하세요.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20위권, 그러니까 18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액면 분할전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 돌파를 막 앞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의 그 액면 시가총액이 3천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조 정도 돼가지고 지금 지난해 그 28위에서 그 10계단 상승해가지고 지금 18위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네요. 이제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내 이제 시가총액에서 한 29.83%, 30% 육박하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의 삼성전자 상승세가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의 그 지난주 10일 종가가 거의 6만 원 가까이 이제 오르면서 예.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따라 오르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아침 주가에 보니까 삼성전자 계속 59,500원인가요? 계속 좀 6만 원 근접한 상황인데 네. 또 이번 주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한 달 사이 2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6조 원을 벌었다고 하고 1년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강남 아파트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30억이 됐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며칠 전에 생신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좀 건강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고 이거 시청하시는 국민들 주머니도 두둑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보면은 투자를 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6조나 벌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노후 자금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국민 기업으로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력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 한 기사를 봤더니만 은마 아파트 96배 오를 때 삼성전자는 804배 뛰었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예.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5년에 상장됐죠. 쉽게 말하면 75년생이고 네. 은마 아파트는 78년생, 나이도 비슷한데요. 네. 78년, 79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은마 아파트는 한 100배 정도 가까이 뛰었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는 800배가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인데 이제는 뭐 단순히 국내 기업을 넘어서 전 세계 기업에서 20위권에 들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석차 28등에서 18등 됐다 생각하면은 그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 어떤 기업 석차에서 그 1년 만에 10단계를 뛰어올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뭐 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뭐 최근 실적 사실 그렇게 다른 해보다 뭐 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어디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낸드 플래시 시장이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한 34% 정도 시장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2위가 이제 과거 이제 일본 도시바였던 기옥시아라고 하는 회사가 네. 한 18.7% 지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인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정도가 한 10%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34% 그 시장 지배력이 높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5G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그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영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됐고 또 지난해 너무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을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한 1조 이상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 이제 급등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 신고가 그 경신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증권업계에선 총 14곳이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였습니다. 또 최근에 뭐 강남 아파트보다는 삼성전자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그 주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평을 네. 보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목표 주가를 각종 증권사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7만 원대 중반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5G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D램이라든가 지금 초고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D램 가격은 거의 어떻게 보면 2018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게 떨어지는 낙폭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서 반등의 어떤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그 반도체 실적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실렸다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비슷한 어떤 업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 1월 대비 50% 이상 올라서 여전히 보면은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경쟁 업체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이런 평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업황의 상황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7번째 영입 인사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낙점했습니다. 영입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이례적으로 경제, 금융 전문가라고 알려진 이용우 그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를 이제 인재 7호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도 이제 서두에서 이용우 그 대표 영입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현행 금융 경제 구조에서 어떤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그 상황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을 디자인하는데 이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용우 대표의 역할을 이제 강조했고요. 또 이용우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카카오뱅크의 이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네. 한 52만 주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이제 정치를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을 때. 이용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톡옵션에 대해서 사회적 공물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면서 본인 게 아니다. 사회적 어떤 그런 공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근데 정치는 이제 어떤 헌신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상황이죠. 네. 이용우 공동대표가 어떤 인물로 잘 알려져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나경원 의원, 네. 또 이용우 대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서울대 8위학번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파워 엘리트 집단이 서울대 8위학번인데 네. 지금 이용우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8위학번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독특한데요. 출생지는 강원도시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부산에서 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어서 결국 지금 카카오뱅크는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 둘의 콘소시엄인데 한국투자증권의 어떤를 대표하는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실물 경제, 특히 여기 보면은 금융에 대한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혁신 경제란 것을 지금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기존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 달리 IT와 금융이 합해서 융합했는 혁신 경제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지금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대어를 낚았다 이런 예평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용우 대표한테 이 신산업 전문가다 보니까 질문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다 금지법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의 인수합병이 워낙 핫한 이슈다 보니까 입장을 물어봤더니 뭐 타다 문제는 이제 한쪽만 맞다는 어떤 일방적인 그 주장은 맞지 않고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 정보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좀 우려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데 아무래도 신산업 전문가다 보니까 뭔가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영입 초기이다 보니까 좀 발언에 조심 있게 조심스레 수위를 조절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톤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발언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을 두고 혼자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쪽은 아니라고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그 타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신산업으로서 공유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네. 특히 이제 기존 산업의 어떤 그 반발 이런 걸 너무 강조하면 좀 어떤 사회적 발전에 좀 제한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걸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그 앱 시장이 지금 커지니까 배달 시장 하나를 시장 전체로 볼 거냐 아니면 온라인 배달 시장만을 또 별도의 시장으로 볼 거냐 정의부터 강조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본인 나름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영입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기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영우 대표가 상당히 보면은 민주당과 코드를 맞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 발언 내용 전반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재집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그 얘기하신 것처럼 타다라든가 배달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유 경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 경쟁 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대열을 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은산분리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 집단인 카카오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 혜택이 하자마자 그 지금 여당으로 영입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 어떤 반반 내지 네. 비판의 그런 기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겠다라는 조치인 거잖아요.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지난주 12일 그 발표를 했는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라는 걸 발표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20일부터 23일까지 어떤 그 시행 기간을 두고서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영업을 하는 일반 상가나 이런 그 업종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한 4주차 정도 되면은 이제 에너지 그 전력 수요가 많다고 그래요. 피크가 네. 되는데 그때 대비해 가지고 좀 문 열고 영업하는 그런 그 상가나 이런 그 가게들을 단속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한 12배 정도 더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비적 차원에서 네. 과태료 부과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그 시행을 한 그 뭐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그런 또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태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고하고 일에 위반됐을 때 경고, 그다음에 한 번 위반했을 때는 150만 원, 두 번째는 뭐 200만 원, 3회 250, 4회 300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과태료도 나가고 있긴 한데 글쎄요 4회 영업이라는 게 뭐 계속 매일매일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4회 이상 300만 원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 네. 입춘되면은 그런 거 얘기하죠. 문을 열면 그 복이 들어오고 뭐 예, 건강이 복이 들어오고 들어온다, 땅을 이런 그 얘기가 쓸면은 나오고. 황금이 나온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결국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문이 열려 있으면은 쉽게 손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여름에 냉방 그 에어컨 문제 때문에 문 닫아놓고 해라는 그 규제하는 예. 것은 많이 봤는데 겨울에 이렇게 그 난방 때문에 그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데요. 예. 지금 그 이른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전력 수요가 제일 피크가 되는 것이 1월 넷째 주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다가오는 그 설날 직전에 또 이와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번에 대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영업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문을 닫고 하면은 92% 정도 난방 전력이 그 아낄 수 절감된다는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단속 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대명절 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인터넷 사기,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 사기 건수가 꽤 많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사이버 그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는 거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면서 예. 특히 이제 그 설 대목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또 방학을 맞아서 여행 가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승차권, 뭐 선물, 여행권, 렌터카, 뭐 이용료, 이용권, 숙박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이제 그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청의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 계획을 좀 구체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 사기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난해보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난해 인터넷 사기 건수가 한 13만 건이 넘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지지난해에 비해서 한 21% 이상 증가한 숫자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승차권이라든지 선물 또 뭐 이런 그 숙박권, 렌터카 이용권 이런 것들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한 가지 또 경찰청에서 이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팁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이버 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온라인 앱 프로그램이죠. 그죠? 온라인 앱입니다. 네. 그걸 이제 깔게 되면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어떤 그 판매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계좌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경찰청에 이제 보고가 됐던 네. 그런 번호인지 확인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안전장치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방법으로 지금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만 의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자체적으로 좀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 설날만 되면 저도 방송하면서 항상 이런 아이템을 하는데요. 예. 최근 그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오빠 바빠? 나 휴대폰 고장 났는데 대신 문자 보내줘. 엄마 바빠? 인증서가 안 되는데 대신 보내줘. 이런 문자가 있으면은 가족들을 절대 빙자해서. 보내지 마라. 오빠네, 엄마네 해서 바쁘니까 대신 돈 보내줘.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그 이른바 스미싱 케이스로 해서 이런 부분에 나온 링크 같은 것 그 함부로 이렇게 그 누르거나 연결하지 하는 마라라고 거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은 그 경찰청에 이게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더불어서 이 그 명절 전후로 해서 명절 전에는 가짜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문제가 되고 네. 명절 끝나고 나면은 명절 때 받은 선물을 또 그 인터넷에 중고를 파는 거래에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넷 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게 인터넷 사기를 줄인 걸 해서 그런 그 경찰청의 앱 같은 것도 사용하고 또 중고 거래할 때는 더 치트라고 해서 보면은 전화번호 넣으면은 3개월 내에 신고된 게 있는지 이런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는 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설 명절의 이후에 있는 그런 중고 거래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더 치트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이슈 최진영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